신라 호텔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내뿜는 차가운 빛은 영회장 바닥에 고인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인 이 자리에서 강민호는 완벽한 포식자의 얼굴을 한 채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그에게 막대한 부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선사했지만 정작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공허함은 그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은 채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글로벌 건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파트너를 환영하는 자리였기에 장내에는 묘한 기대감과 중압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주위의 모든 대화가 일순간에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으나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며 투명한 액체가 파들거리는 진동을 만들어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인의 모습은 18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밀어냈던 가난하고 초라했던 이서윤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설 거물의 대리인이자 당당한 경영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눈부신 아우라를 뿜어내며 그가 서 있는 중심부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서윤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3명의 아이들은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압도적인 외모와 서늘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아들인 태주는 강민호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박아넣은 듯한 이목구비를 가졌으나 그 눈빛만큼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증오와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둘째 아들 재현은 안경 너머로 지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마치 데이터처럼 분석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고 막내딸 유진은 마치 스크린에서 막 튀어나온 여배우처럼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강민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 아이들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다리가 풀리는 것을 간신히 버텼다.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공기처럼 취급하며 오직 강민호를 향해 정중하면서도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민호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18년 전의 비릿한 이별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라 그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렸다고 자유해왔지만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이 장엄한 풍경은 그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참혹한 성적표와 같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 같은 숨을 내뱉었으나 서윤은 이미 그를 지나쳐 주최 측과의 인사를 나누며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각인시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 아이의 비현실적인 외모와 천재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걸지도 못한 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경탄 섞인 감탄사를 연발했다. 태조는 주위의 시선에 익숙하다는 듯 민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자세로 서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민호는 아이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고 그 숫자가 정확히 18년이라는 이별의 시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아내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 아이가 지금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연 회장의 음악 소리는 더 화려해졌지만 민호의 귀에는 오직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와 아이들의 냉담한 침묵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군중을 해치고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내뱉고 싶었지만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고 손끝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중년의 기품이 느껴지는 우아한 손길로 샴페인 잔을 들며 자신을 지켜보는 남편이었던 남자에게 보라는 듯 건배의 제스처를 취했다. 그 동작에는 과거의 원망도 슬픔도 담겨있지 않았으며 오직 승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그를 철저히 배제한 타인으로서의 예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민호는 자신이 가진 수조 원의 재산과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권력이 이 순간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참담한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잔상처럼 남은 새 아이의 수려한 외모와 서윤의 당당한 뒷모습은 그가 지난 18년 동안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성벽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미래,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화려한 파티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지만 강민호라는 남자의 세상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거대한 빙하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주도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들처럼 완벽하여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특히 태준이 가끔씩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 자리에 모인 노련한 기업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으며 이는 민호에게 자부심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민호는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연회장의 소음은 무정하게도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았고 그는 오직 시각적인 충격에만 의존한 채 고립되어 갔다. 18년 전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남자는 이제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죄수처럼 자신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멀리서 훔쳐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서윤의 뒤를 따르던 세 명의 그림자가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는 기이한 침묵이 다시 한번 감돌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대열의 선두에 선 장남 태준이었는데 그의 외모는 보는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강렬했다. 짙은 눈썹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차갑게 매려앉은 인매는 18년 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젊은 시절의 강민호를 거울로 비춘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민호가 가졌던 오만함이나 세속적인 욕망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성과 날선 경계심이 푸른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주위에 쏟아지는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듯한 태도로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태준의 바로 뒤를 따르는 차남 재현은 현과는 또 다른 종류의 날카로운 지성미를 풍기며 주변의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무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매는 쌍둥이 형제인 태준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주변의 인테리어와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보안 요원들의 위치를 무심한 듯 훑어보며 마치 복잡한 수식을 풀어나가는 수학자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가볍게 자켓의 단추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이 배어나왔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막내딸 유진은 앞선 두 오빠가 가진 남성적인 강인함과는 대조적인,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목선과 가녀린 어깨 라인은 마치 유리로 빚은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예술가적 자아와 고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유진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물결치며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은 마치 흐르는 음악을 시각화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세 아이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눈빛이 오가고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서는 참았던 숨을 터뜨리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소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민호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태준의 얼굴과 연회장 중앙에 멍하니 서 있는 민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고 그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태준이 민호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며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감탄 섞인 어조로 이야기했다. 이 소란 속에서 오직 강민호만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듯한 진공 상태에 갇혀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민호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태준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잊고 지냈던 18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했던 자신의 젊은 날의 초상이 바로 저기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안겨주었다. 태준이 고개를 돌 쨍그랑하는 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잠시 잠재웠지만 민호는 자신의 발치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볼 여유조차 없이 멍하니 아이들을 응시했다. 바지에 튄 붉은 얼룩은 마치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외면해왔던 죄책감이 실체화되어 그를 더럽히는 낙인처럼 보였고 그는 수치심과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지만 민호는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오직 서윤과 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숫자들이 엉키며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나이와 그가 서윤을 버렸던 그해 겨울의 날짜들이었다. 아이들의 외모와 성숙함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대략 17 혹은 18살에 분명했고 이미 민호가 서윤과 이혼 도장을 찍었던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히 한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을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친 것임을 깨달았다. 서윤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떠났다는 가설이 머릿속에서 사실로 굳어지자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옆에 있던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테이블 보가 그의 소나기 힘에 의해 구겨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윤은 민호가 와인잔을 깨뜨리는 소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아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최 측 인사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소개를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힘없고 여린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트로피나 장식품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서 소개하며 그들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민호가 가문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속에서 가족을 부속품처럼 여겼던 지난날의 과오와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어머니의 소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민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을 넘어선 경멸과 도전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당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했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말하는 듯 했으나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성이나 비난보다 더 무겁게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생전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천재적인 두뇌와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이 세 명의 아이들은 민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한 것이었음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고 있었다. 재현은 형인 태준과는 달리 민호를 직접적으로 응시하지 않았지만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며 민호의 동요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으며 오직 분석 대상으로서의 흥미와 차가운 판단만이 서려 있어 보는 이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재현은 이미 민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발을 가볍게 잡아주어 동생이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형제 간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은 민호가 자신의 형제들과 벌였던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과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유진은 바이올린을 켜는 섬세한 손가락으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민호를 향해 찰나의 순간 슬픈 눈빛을 보냈으나 이내 형들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망울에 고인 감정은 그리움인지 아니면 낯선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민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다. 민호는 저 아름다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자격 없는 아비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차마 그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그는 18년 전 차가운 법원복도에서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막연한 상실감이 이제야 구체적인 형체를 띠고 자신을 심판하러 왔음을 직감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서윤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민호는 그 화려한 무대 밖으로 밀려난 관객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새 아이의 천재적인 면모와 수려한 외모를 찬양하며 서윤의 위대한 양육과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고 민호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태준이 유창한 영어와 불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외 바이어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민호가 수천만 원을 들여 고용한 전문 통역사들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품격이 넘쳤다. 그 자연스러운 귀족적 아우라는 돈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서윤의 헌신적인 사랑과 올바른 가정교육이 만들어낸 진정한 유산이었다. 민호는 깨진 와인잔 파편을 치우는 직원에게 멍하니 시선을 준 채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기업의 총수로서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를 누비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정작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단 한순간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아이들의 첫걸음마, 첫 입학식, 그리고 수많은 졸업식과 생일 파티들이 그의 부재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상상은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느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스스로 시공창에 버린 꼴이 된 셈이었다. 태준, 재현, 유진.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 세 아이는 민호가 평생을 바쳐 얻으려 했던 완벽함이라는 가치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민호의 유전자 덕분이 아니라 서윤이 흘린 피눈물과 땀방울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그의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받고 있는 내면의 충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이 연회장의 주인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틈을 타 민호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예전의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심함 그 자체여서 민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민호는 이제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는 먼 과거의 인물일 뿐이며 그녀의 우주는 오직 저 빛나는 새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호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웨이터가 새로 가져다 준 물잔을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어떻게 저토록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는지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연회장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와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렸지만 민호의 눈과 귀는 오직 새 아이에게만 열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자체 발광하듯 빛나는 아이들의 실루엣은 민호의 망막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고,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임을 예감했다. 그것은 파멸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는 예전의 오만한 감민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18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너무나 깊고 넓어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붓는다 해도 메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 절망적인 거리감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감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수많은 인파가 그를 중심으로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지만 정작 그의 눈에는 오직 이서윤과 새 아이만이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아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비즈니스 매너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18년 동안 가슴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의문과 회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고정되자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외국계 투자자들마저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었다. 민호가 손을 뻗어 서윤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강철 같은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는 본능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장남 태준이 어느새 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이었다. 태준은 아버지인 민호보다 키가 반뼘이나 더 컸으며 그의 넓은 어깨는 서윤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난공불락의 성벽과도 같았다. 태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아버지라는 그리운 호칭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을 대하는 강민호 회장님이라는 건조한 직함이었다. 회장님,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은 귀자의 명성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칼날처럼 예리하여 민호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그 곁에 있던 차남 재현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거들었는데 그는 민호의 감정적인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주가 하락과 이미지 타격에 대해 몸이 건조하게 읊조렸다. 막내 유진은 차마 민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태준의 등 뒤로 숨었지만 그녀가 서윤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는 하얀 손끝은 그녀 또한 민호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호는 아이들이 자신을 철저히 외부인이자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이들 너머에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제야 태준의 어깨 너머로 민호와 시선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18년 전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같은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비켜나게 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민호를 포위하듯 둘러싸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호 씨. 서윤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18년의 간이 흐르고 있음을 명확히 해주었다. 민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그녀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눈빛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18년 전 그 춥고 시리던 겨울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날은 오늘처럼 화려한 조명도 따뜻한 박소갈채도 없던 오직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던 날이었다. 18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강성그룹의 며느리였던 서윤은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숨죽여 살고 있었다. 민호는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압감과 어머니인 조 여사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 점차 차가운 괴물이 되어갔고 서윤은 그런 남편의 곁에서 점차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자신의 뱃속에 3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주고 민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으나 그날 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민호가 아닌 시어머니 조 여사였다. 조 여사는 차갑게 식은 차를 마시며 서윤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미 출신 성군이 우리 가문의 격을 떨어뜨린다. 민호가 더 큰 물에서 놀게 하려면 네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 조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윤은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조 여사는 임신 사실을 눈치챘다는 듯 싸늘하게 웃으며 그 뱃속의 것이 족쇄가 될 순 없지. 지우고 떠나든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든가 선택해라. 라고 잔혹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축복받는 생명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오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민호에게 매달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당시 민호조차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유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임신 사실이 민호에게 알려진다면 조 여사는 아이들을 빼앗아 자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더 끔찍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서윤은 결국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고 악녀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당신의 숨막히면 지방과 가난한 사랑 노름에 지쳤다는 거짓말을 퍼부으며 이혼 도장을 찍었고 위자료조차 거부한 채 빈손으로 저택을 걸어나왔다. 민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배신감을 느끼며 차갑게 돌아섰지만 서윤은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퍼져나오는 오열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입덧을 참아가며 가장 싼 미국행 티켓을 끊었고 낯선 땅 뉴욕의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배가 불러오는 공포와 싸워야 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뼈를 깎는 외로움과 막막한 생계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뱃속에서 힘차게 발길질을 해대던 새 아이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미국에서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으나 서윤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지옥불을 견뎌내며 강철처럼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 접시 닦기와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피를 토하는 노력을 했다. 만삭의 몸으로 쓰레기통을 뒤져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으면서도 그녀는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새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 탯줄도 직접 자르지 못한 채 핏덩이들을 안고 울었던 그 밤의 기억은 그녀를 세계적인 건설그룹의 CEO로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서윤은 눈앞에 서 있는 민호를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섰음을 실감했다. 민호는 서윤의 침묵 속에서 그녀가 겪었을 세월의 무게를 가늠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민호 씨.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났던 겁니다. 서윤의 나직한 고백은 민호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의 파편을 감지하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살기 위해 떠났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다는 뜻이었고 그 위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민호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욱 견고하게 세웠다. 어머니,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태준의 냉정한 말은 민호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민호는 아들의 눈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조여사가 보였던 그 잔혹한 냉정함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무게감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임을 깨닫고 절망했다. 재현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다음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만 자리를 옮기시죠.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종료시키려 했다. 그의 태도는 민호를 철저하게 비즈니스상의 불필요한 장애물로 취급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민호에게 모욕감보다는 뼈아픈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유진은 떠나기 전 잠시 멈칫하며 민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지만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새 아이와 서윤이 등을 돌려 멀어지는 모습은 민호에게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주었고 그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민호는 멀어져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18년 전 자신이 서명했던 이혼 서류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아내와 새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형 선고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 조여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다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포장되었던 그 모든 조작과 음모들이 사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행복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강민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서윤과 아이들의 등장으로 한바탕 요동친 후 주최 측은 서둘러 본행사를 진행하며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이번 합작 프로젝트의 조감도와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화려하게 재생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시금 비즈니스의 세계로 몰입하려 노력했다. 강민호는 연회장 구석진 곳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한 시선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마주친 아이들의 잔상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 내용 따위는 이미 그의 안중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가슴을 후벼파는 상실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갑자기 기괴한 소음을 내며 깨지기 시작하더니 스크린 전체가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이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장내에는 날카로운 비상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평온하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보안 담당자들과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사색이 되어 무대 뒤편으로 뛰어다녔지만 해킹으로 추정되는 시스템 마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호텔 전체의 보안 시스템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라 행사를 망치려는 경쟁 세력의 치밀한 사이버 테러임이 분명해 보였고, 주최 측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의 둘째 아들 재현이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무대 위를 뚫어지게 음시하더니 마치 산책을 하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단상 쪽으로 걸어나갔다. 당황한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재현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일별하며 지금 이 시스템을 복구하지 않으면 3분 안에 메인 서버의 데이터가 전부 삭제될 겁니다. 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확신과 권위가 서려 있어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터주고 말았다. 재현은 주최 측 엔지니어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자마자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현란한 속도로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띄어진 복잡한 암호 코드들이 재현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광경은 마치 마법을 보는 듯 경이로웠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소년의 손놀림을 지켜보았고 민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응시했다. 그것은 민호가 젊은 시절 밤을 새워가며 기업의 난제들을 해결할 때 보였던 그 천재적인 집중력과 판박이었으나 재현의 능력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정확히 30초 후 붉게 물들었던 스크린이 정상적인 푸른색으로 돌아오며 알람 소리가 뚝 그치자 장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정적이 흘렀다. 재현은 무심하게 노트북을 덮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방화벽에 16번 포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치셨네요. 라고 건조하게 지적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으나 결과가 너무나 완벽했기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재현은 쏟아지는 찬사를 귀찮다는 듯 무시하고 다시 서윤의 곁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고 그 뒷모습은 오만하다기보다 초월적인 존재의 그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전율을 느끼며 재현을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쓸쓸함을 느꼈다. 저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재능을 꽃피우는 과정에서 자신은 단 한 번의 격려도 지원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팠다. 재현이 보여준 천재성은 민호의 유전자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듬고 완성시킨 것은 오직 서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였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의 인생에서 철저히 배제된 방관자이자 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시스템이 복구되고 장내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사회자는 예정되어 있던 특별 축하 공연을 서둘러 소개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되고 가녀린 체구의 유진이 바이올린을 든 채 천천히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 그녀의 요정 같은 미모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유진은 긴장한 기색 없이 관객석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민호가 있는 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짧은 든 순간 민호는 딸의 눈동자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어냈고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업보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유진이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활을 긋기 시작하자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어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곡이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도록 애절하고 슬픈 선율의 곡이었다. 바이올린 현이 울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비통함과 그리움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고 화려한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것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깎아
소리를 만드는 듯한 처절한 호소력마저 지니고 있었다. 민호는 유진의 연주를 들으며 자신이 지난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의 분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선율 속에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며 겪어야 했을 서름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낸 인내, 그리고 어머니 서윤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민호는 음악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 아픔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뜨거운 액체는 멈출 줄을 몰랐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유진의 몸짓은 더욱 격정적으로 변했고,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오열하듯 연회장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관객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들었고, 심지어 냉철하기로 소문난 기업가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했다. 유진은 눈을 감은 채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내면에 쌓인 감정비를 쏟아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민호는 저 작은 아이가 감당했을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다. 마지막 음이 허공 속으로 흩어지며 연주가 끝나자 연회장에는 잠시 동안 숨막히면 정적이 흘렀고, 이내 천둥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우아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어딘가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 서윤의 품에 안겼고, 서윤은 따뜻하게 딸을 다독이며 칭찬해 주었다. 그 완벽한 모녀의 모습은 민호가 결코 끼어들 수 없는 성역처럼 보였고, 그는 그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춥고 어두운 곳인지를 깨달았다. 태주는 동생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호 쪽을 바라볼 때는 다시금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든 후회를 하든 그것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태준에게 있어 민호의 눈물은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 편지와도 같아서 이미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는 동생들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고, 그들의 당당한 태도는 민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다. 민호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후회의 불길은 종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는 테라스 난간을 붙잡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불빛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눈동자처럼 느껴져 현기증이 일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의 탑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낭떠러지였음을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테라스 구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고, 민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태준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태준은 민호가 따라 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공연은 즐거우셨습니까, 회장님? 태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고, 민호는 아들의 물음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깨물었다. 태준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고, 그 위압감은 민호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거물급 인사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당신이 감동한 척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역겨움을 참기가 힘들더군요. 태준의 독설은 거침이 없었고, 민호는 그 말에 반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하얀 봉투였고 그는 그것을 민호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넣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청구서입니다. 태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민호는 그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지만 차마 여러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태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준아, 나는... 민호가 힘겹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태준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제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생물학적인 부계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일 뿐. 저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호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고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가슴을 움켜쥐었다. 바람이 불어와 태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민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밤 이 호텔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태준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민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민호는 그 복수조차 달게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기에 도망치지 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려 했었다. 18년 전 자신이 버린 핏줄이 이제 거인이 되어 자신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민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장민호의 떨리는 손가락이 봉투의 입구를 열자 그 안에는 믿기 힘들 만큼 거액이 적힌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숫자는 민호의 동공을 지진난 듯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니라 18년 전 민호의 어머니인 조 여사가 임신한 서윤을 내쫓으며 쥐어주었던 모욕적인 합의금의 정확히 10배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수표 하단에는 강민호나 강성그룹의 돈이 아닌 태준이 직접 설립한 글로벌 투자회사의 법인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그들의 독립적인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호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마치 1000톤의 납덩이처럼 느껴져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민호의 충격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차가운 비소를 머금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입을 열어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 돈은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의 인생을 매수하려 했던 그 더러운 돈에 대한 원금과 18년치의 복리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그 건조함 속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마그마처럼 뜨거워 민호의 뼈까지 녹일 기세였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처단해야 할 적장을 대하는 장수의 태도로 민호를 압박하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셨죠. 우리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그 더러운 돈으로 빵을 사느니 차라리 굶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태준의 고백은 민호가 막연히 상상했던 서윤의 고난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자존심 높은 것이어서 민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 만삭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들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배고픔과 싸웠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했다. 민호는 수페를 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나는 정말 몰랐다. 어머니가 돈을 주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다. 태주는 민호의 변명을 듣자마자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 가증스러움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어 보였다.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지키려 하지 않았으며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무지는 죄악입니다,
회장님. 태준의 논리는 너무나 정연하고 반박 불가한 것이어서 민호는 마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태준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음시하며 이 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특히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민호는 태준이 보라설해하자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준은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했다. 그 거절의 몸짓은 너무나 단호하여 민호는 허공에 뻗은 손을 무색하게 거두어야 했고 가심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태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내가 평생 속죄하마. 내 전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너희에게 보상하고 싶다. 민호의 애원에도 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테라스 문을 향해 걸어가며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의 재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깨끗한 방법으로 이루어냈으니까요. 태준이 테라스를 빠져나가자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배로 그들을 보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수표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러 아이들과 서윤이 사라진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주위의 시선이나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멀어져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로비로 뛰어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회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나약한 중년 남성의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서윤과 새 아이가 타려고 대기 중인 차량이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그 차는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다는 최고급 하이퍼카였고 그 차가 내뿜는 광택과 디자인은 민호가 타고 온 세단조차 초라하게 만들 만큼 미래적이고 세련되었다. 발레 파킹 요원조차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서윤은 마치 여왕처럼 기품 있게 차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헐떡이며 인파를 헤치고 나갔고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놀라 길을 터주었다. 서윤아! 민호의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고 차에 오르려던 서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으나 민호의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셔츠를 보자 미세하게 눈썹이 꿈틀거렸다. 민호는 그녀 앞까지 달려가 숨을 몰아쉬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이렇게 가지마. 내가 잘못했다. 내 아이들 맞잖아. 아빠 노릇 한 번만이라도 하게 해줘.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다. 그때 운전석 쪽이 아닌 뒷좌석 문을 열고 나오려던 태준이 다시 밖으로 나와 민호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았다.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당당한 태도로 민호에게 다가와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여기서 더 추태를 부리면 강성그룹의 주가가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예를 지켜주려는데 당신은 스스로 바닥을 보이시는군요. 태준의 말은 협박이 아닌 현실적인 조언이었으나 민호의 귀에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들렸다. 민호는 태준 너머로 차 안에 앉아있는 재현과 유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차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보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유진은 슬픈 눈으로 민호를 응시하다가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민호는 그 유리창 하나가 자신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처럼 느껴져 절망했고, 손을 뻗어 창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자신이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주먹만 꽉 쥐었다. 서윤은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그를 진정시켰고, 민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18년 전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듯 과감하게 몸을 돌려 차 안으로 사라졌고, 태준 역시 민호를 싸늘하게 일별한 뒤 차에 올랐다. 육중한 엔진음과 함께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민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테일램프를 바라보았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의 주변으로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 공세는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회장님, 저분들이 전 부인과 자녀분들입니까? 친자 확인은 하셨습니까? 강성그룹의 후계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민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응시했다. 그 순간 민호의 주머니 속에 있던 구겨진 수표가 손끝에 닿았고, 그는 그것을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0이 셀 수 없이 많이 붙은 그 종이 한 장은 그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날의 오만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돈이라는 가치가 가족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식혔지만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민호를 부축하며 차로 안내하려 했지만 민호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방금 가족이 떠난 그 길 위에 서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 단순히 돈을 주거나 사과를 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태준의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심과 행동으로 18년의 공백을 채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민호의 정신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절망과 혼란에서 벗어나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한 단단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태준이 던진 산전포고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전쟁이든 징벌이든 그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민호의 제2의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는 비서에게 다가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늘 일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나가지 않게 막아.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내 개인 일정은 전부 취소하고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와 향후 일정을 파악해. 비서는 민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즉시 고개를 숙이며 지시를 따랐다. 민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준의 차가웠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래, 태준아. 네가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마.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회가 될 것이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쥐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패를 빠져나온 서윤의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세 아이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호텔을 노려보며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재현은 그런 형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유진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빠, 많이 늙으셨네. 라고 조그맣게 중얼거렸고 그 말은 차 안의 공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된 이 폭풍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민호가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보겠노라고. 다음날 아침 감민호의 집무실 풍경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결제 서류 더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민호는 최고급 이탈리아 양복 대신 다소 어색해 보이는 캐주얼한 니트와 면바지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낯설절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던져준 수표와 모멸감을 곱씹으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그의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것, 즉 시간과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오늘부터 모든 공식 일정은 부사장에게 위임한다. 내 개인적인 용무에는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필요 없다. 라고 짧고 단호하게 통고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기행에 가까운 지시에 당황하여 입을 열려 했으나 민호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직접 차를 몰고 서윤과 아이들이 머물고 있다는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으로 향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떨리지 않았던 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뒷좌석에 실린 투박한 종이 가방을 룸미러로 휘금거렸는데 그 안에는 값비싼 부석 대신 서윤이 18년 전 입덧을 할 때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붕어빵과 군고구마가 식지 않게 포장되어 있었다. 성북동 저택의 높은 담벼락 앞에 도착한 민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자마자 기계음 대신 변조된 듯한 하지만 익숙한 소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방문 목적과 신원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사전에 예약되지 않은 방문객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 재현의 목소리였고 그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는 민호가 회사에서 직원들을 다룰 때 쓰던 화법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어 쓴웃음을 치게 만들었다. 민호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빠다. 아니, 강민호다. 너희 엄마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어서 왔다. 라고 힘겹게 대답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후 스피커 너머에서 재현의 차가운 질문이 이어졌다. 어머니의 혈액형, 태준형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 유진이가 사용하는 바이올린 현의 브랜드. 3초 안에 대답 못하시면 출입 불가입니다. 민호는 예상치 못한 기습 질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땡. 탈락입니다. 가족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없는 분을 들여보낼 순 없죠. 재현의 냉정한 통보와 함께 인터폰의 연결이 뚝 끊겼고 민호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민호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차를 돌려 돌아가는 대신 배문 옆 차가운 돌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아이들의 사소한 정보들이 사실은 관심과 사랑의 척도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속죄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뜨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힐끔거려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종이 가방을 품에 안은 채 문을 지켰다. 저택 안 모니터룸에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재현은 민호의 끈기에 의외라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저택 안쪽에서 유진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나오려다 배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민호를 발견하고는 멈칫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고 있던 재현에게 오빠, 저 아저씨 계속 저러고 있어. 날씨도 추운데.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으로 보아 그 역시 신경을 쓰고 있음이 분명했다. 결국 서윤이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다가 CCTV 화면 속에 민호를 발견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터폰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읍중한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리자 민호는 감전된 듯 벌떡 일어나시나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에 쥐가 나 휘청거렸다. 우스꽝스러운 꼴로 넘어질 뻔한 그를 잡아준 것은 뜻밖에도 문을 열고 나온 서윤이 아니라 잽싸게 달려나온 태준의 반사신경이었다. 태준은 민호의 팔을 잡았다가 균형이 잡히자마자 불에 댄 듯 손을 떼며 여기서 궁상 떨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경찰을 부르려다 참은 겁니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민호는 아들의 손길이 닿았던 팔뚝의 온기에 울컥하여 태준의 독설조차 달콤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민호는 태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품에 안고 있던 종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이거 네 엄마가 좋아하던 거다. 식었겠지만 그냥 생각나서 라고 더듬거렸다. 태준은 붕어빵 봉투를 보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뒤따라 나온 서윤은 그 냄새를 맡고 18년 전의 아련한 기억이 떠올라 잠시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호는 서윤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하고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거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평화를 깨는 침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날 오후 민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저택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자신의 태블릿 PC로 서윤의 사업 관련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시장 진출을 견제하는 경쟁 건설사들이 서윤의 회사에 자재 공급을 중단하려 담합하고 있다는 첩보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민호의 어머니인 조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였고 민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비밀 라인을 가동했다. 그는 강성그룹의 이름을 걸고 경고한다. 오늘 내로 자재 공급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그 회사는 지도에서 사라질 줄 알아라. 라고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민호는 자신의 개입이 서윤에게 알려져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철저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몇 시간 뒤 서윤의 핸드폰으로 자재 공급업체 대표들의 사과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그녀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에서 도청장치, 물론 재현이 심어놓은 것이 아닌
민호가 스스로 설치한 스피커폰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한 민호는 처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돈으로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민호가 배운 사랑의 첫 번째 방식이었다. 해질 무렵 유진이 정원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그네를 고치려다 낑찡대는 모습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주저없이 차에서 내려 담장 너머로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고 유진은 깜짝 놀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민호는 양복 바지를 걷어붙이고 담을 넘어 들어와 대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급한 마음에 공구함을 집어들었다. 평생 펜대만 굴려온 그가 녹슨 나사를 풀고 사슬을 연결하는 모습은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집중하는 그 모습은 꽤나 진지했다. 그네줄을 팽팽하게 당기던 순간 지지대가 흔들리며 무거운 쇠파이프가 유진 쪽으로 쓰러지려 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유진을 감싸 안고 대신 파이프에 어깨와 다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짧은 비명과 함께 민호가 바닥으로 뒹굴었고 유진은 너무 놀라 아저씨! 라고 소리치며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 안에 있던 서윤과 태준, 재현이 뛰쳐나왔고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민호와 무사한 유진을 발견했다. 민호는 극심한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놀란 유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 나는 괜찮아. 유진아, 너 안 다쳤니? 라고 먼저 물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말끔했던 니트는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찌그러진 쇠파이프와 민호의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남자가 고작 그네 하나 고쳐주겠다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몸을 던진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급히 구급상자를 들고 와 민호의 바짓단을 걷어올렸고 시퍼렇게 멍든 발목을 보며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해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그 화냄 속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고 민호는 그 잔소리마저 행복하게 느껴져 바보처럼 헤헤 웃었다. 사람 부르면 늦잖아. 유진이가 타고 싶어 하는데. 민호의 엉뚱한 대답에 재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호에게 밴드를 건넸다. 들어오세요. 치료하고 가세요.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의 적개심은 한꺼풀 벗겨져 있었다. 민호는 태준과 재현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1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사는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거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들은 민호가 없는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 가져다 준 얼음 찜질팩을 발목에 대며 이 통증이야말로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치러야 할 달콤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재현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는 척하며 민호를 힐끔거렸고 다음번엔 퀴즈 난이도를 좀 낮춰드릴까요? 라고 툭 던지듯 말했다. 그것은 재현 나름의 화해 요청이자 민호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신호였다. 민호는 그 말 뜻을 알아채고 아니,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마. 네가 낸 문제들 다 외워올게. 라고 진지하게 답했다. 유진은 민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바이올린 혀는 도미넌트 써요. 엄마 혈액형은 A형이고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힌트를 주었다. 그날 밤 민호는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다리의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권위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기꺼이 다치고 망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바보 같은 지지대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호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 체계에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민호의 어머니 조 여사가 며느리와 손주들의 존재를 그리고 민호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이다. 그녀의 늙고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이며 내 허락 없이 핏줄을 들이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라고 중얼거렸고 그녀는 즉시 그룹 법무팀을 소집하여 잔혹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호가 쌓기 시작한 작은 신뢰의 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강민호가 성북동 저택의 문턱을 넘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에 취해 있던 그 짧은 며칠이 지나자마자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자 비정한 모성으로 아들의 인생을 조종해온 조 여사가 마침내 그 서슬퍼런 발톱을 드러냈다. 그녀는 변호인단과 사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서윤의 회사가 위치한 강남 페헤란로의 빌딩 로비에 들이닥쳤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점령군 사령관의 입성처럼 오만하고 위압적이었다. 회사의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강성그룹 명예회장이라는 직함과 그 뒤에 버티고 선 거구의 사내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공포를 조성하며 길을 열게 만들었다. 서윤은 CEO 집무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던 중 비서의 창백하게 질린 보고를 받고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감추며 임원들을 내보내고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조여매며 18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내밀었던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 여사가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빛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롭고 탐욕스러웠으며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닌 소유물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다. 조 여사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윤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고 그것은 친권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소장이었다. 천박한 것이 감히 내 핏줄을 훔쳐서 18년이나 숨겨?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조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름 끼치는 냉기를 품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다. 서윤은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 아이들은 어머님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라고 했던 생명들입니다. 이제 와서 핏줄 운운하시다니 기억력이 좋지 않으시군요. 라고 차분하게 맞받아쳤다. 하지만 조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가난한 어미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자랐을 게 뻔해. 내가 데려다가 강성그룹의 후계자에 걸맞게 다시 개조할 것이다. 너는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감옥에나 가거라. 라고 뻔뻔스러운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때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강민호가 땀 범벅이 된 채 집무실로 뛰어들어왔고 그는 아직 낫지 않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머니 앞을 가로막아섰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고 나가세요. 민호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조 여사는 아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지팡이로 민호의 정강이를 내리쳤다. 못난 놈. 계집 하나 관리 못해서 집안꼴을 이렇게 만들어? 비켜라. 내 손주들은 내가 직접 챙긴다. 민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제발 제 인생 망친 걸로 모자라 아이들 인생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조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민호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버구의 경호원들이 민호를 제압하려 하고 서윤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집무실 한쪽 벽면에 서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조 여사의 시선을 강탈했다. 할머니, 보안의식이 너무 희박하시네요. 남의 회사에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끄지도 않으시다니.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지적인, 그러나 뼈있는 조소였다. 집무실 안쪽에 비밀문이 열리며 태준과 재현, 그리고 유진이 걸어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겁먹은 손주들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러 온 재판관들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 재현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태블릿 PC를 조작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조 여사가 지난 10년 동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정치권에 살포한 불법 로비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감성그룹의 이중장부 그리고 차명 계좌 120개. 이 데이터가 지금 검찰청 특수부 서버로 전송되기 직전입니다.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할머니는 양육권 소송이 아니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시게 될 겁니다. 재현의 설명은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고 조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어 태준이 조 여사 앞으로 다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강성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매입 증명서였다. 할머니가 비자금을 만드느라 주가 조작을 하시는 동안 저는 우호 지분을 조용히 사모았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지분과 여기 계신 어머니 회사의 자본력을 합치면 내일 당장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할머니를 명예회장직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18년 전 민호가 가지지 못했던 강인함과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지킬 힘이 없는 선함은 무능일 뿐이라는 걸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배웠으니까요. 유진은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조 여사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의 돈도 강성그룹의 왕관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에게 사과하세요. 18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것에 대해 무릎 꿇고 굽히세요. 막내 손녀의 당돌한 요구에 조 여사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화면 속에서 깜빡거리는 전송대기 버튼과 태준의 서늘한 눈빛은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 여사는 평생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과 감옥행이라는 현실적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변호사들을 돌아보았지만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낸 변호사들은 고개를 숙이며 외면했다. 천재적인 두뇌로 무장한 손자들의 완벽한 설계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조차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태준은 카운트다운을 하듯 시계를 보며 3초 드립니다. 3, 2 라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그 압박감은 실내의 산소를 다 태워버릴 듯 숨막혔다. 외국 조 여사는 덜덜 떨리는 무릎을 굽히며 서윤의 앞에 주저앉았고 그 모습은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처참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모기 소리만한 사과였지만 그것은 서윤이 지난 18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하늘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통쾌하고도 씁쓸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내려다보며 어머님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라고
못 박았다. 민호는 무릎 꿇은 어머니와 당당하게 선 아내,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 대신 서윤과 아이들의 곁으로 가서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완벽한 이별을 고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저도 이제 강성그룹 회장이 아닌 서윤이의 남편이자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제 지분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민호의 폭탄 선언에 조 여사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아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소동이 끝난 후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안도감 섞인 한숨 소리가 채워졌다. 태주는 긴장이 풀린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재현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할머니 보스가 장난이 아니시라니까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제야 그들이 냉철한 전략가이기 이전에 아직 10대 소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진은 오빠들 진짜 멋있었어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서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엄마,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라며 그녀를 위로했다. 민호는 그 행복한 덩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자신이 저 가족의 승리에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태준의 무심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를 잡았다. 어디 가십니까? 다리도 불편하신데 운전기사도 없잖아요. 민호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자 태준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김치찌개 끓인답니다.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와서 처리 좀 하시죠. 그것은 태준이 건넬 수 있는 최선의 화해 요청이자 민호를 가족 식탁으로 초대하는 정식 초대장이었다. 민호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목이 메어 대답했고 유진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빠, 빨리 와요. 나 아까 그네 타다가 넘어질 뻔한 거 아빠 무용담으로 다시 들어야겠어. 재현도 피식 웃으며 노트북을 챙겼고 서윤은 젖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강민호라는 남자의 18년 묵은 고독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의 식탁에는 5개의 수저가 놓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민호는 아이들이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서윤이 챙겨주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넘기며 생각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바쳐 이 천국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다. 비록 다리는 욱신거렸고 재산의 절반은 날아갈 위기였지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귀포의 한 프라이빗 빌라. 그곳의 넓은 테라스에서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강민호 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숯불과 씨름하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벗어던지고 우스꽝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뉴스에서 보던 냉철한 기업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다. 그는 아빠의 도전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들을 위한 바비큐 파티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최고급 한우 등심은 그의 서툰 불조절 탓에
거무튀튀하게 파들어가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그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집대를 휘둘렀고 그 모습은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테라스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남 태주는 팔짱을 낀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기업 경영보다 고기 굽는 게 더 어려우신가 봅니다. 벌써 20만 원어치를 수덩이로 만드셨습니다. 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아니, 이게 수치 좀 세서 그래. 다음 판은 기가 막히게 구워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변명했다. 태준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1년 전만 해도 서리빨 같았던 그의 눈빛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장난기와 은근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의 손에서 집게를 빼앗아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기 시작했다. 옆에서 태블릿 PC로 논문을 읽고 있던 차남 재현은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한 말투로 거들었다. 아버지, 마이야르 반응을 완벽하게 일으키려면 표면 온도가 180도일 때 겉면을 빠르게 익혀야 해요. 지금처럼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다 빠져나가서 고무 씹는 식감이 된다고요. 재현의 과학적인 잔소리에 민호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집엔 시어머니가 둘이나 있어서 가장 노릇하기 힘들구나.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가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한 울림에 재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민호의 어깨를 슬쩍 치며 지나갔다. 막내딸 유진은 선베드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깔깔거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주의 바람보다 더 상쾌하게 울려 퍼졌다. 아빠, 지금 표정 진짜 웃겨.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강성그룹 주가 폭락할지도 몰라. 유진의 장난 섞인 협박에 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려 보이며 주가 좀 떨어지면 어때? 우리 딸이 웃으면 그걸로 된 거지? 라고 대답했다. 민호는 이제 기업의 주가나 세간의 평판보다 아이들의 미소 하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서윤은 주방에서 신선한 쌈채소와 과일을 준비해 나오다가 이 평화롭고 소란스러운 풍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민호는 약속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고 자신의 지분 상당 부분을 사회환원과 아이들이 주도하는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그는 이제 회장님이라는 직함보다 수수바빠라는 타이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지난 18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처절하리만큼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서윤은 민호의 등에 흐르는 땀방울이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자 식탁 위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대화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서로의 소소한 일상들로 채워졌다. 태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최근 지원한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고 재현은 곧 열릴 국제 해킹 방어대회 준비 과정을, 유진은 다음 달 예정된 자선 연주의 곡목록을 제잘거렸다. 민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으며 배우려 노력했다. 과거에 독단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감민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민호와 서윤은 아이들을 남겨두고 해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로 부서지며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민호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18년 전 이윤법정에서 놓았던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서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따뜻했고 민호는 그 온기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직도 꿈만 같아. 이렇게 당신이랑 나란히 걷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민호가 나직하게 고백하자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을 평생 원망하며 살 줄 알았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증명해줬으니까요. 서윤의 말은 민호에게 있어 그 어떤 상보다도 영광스러운 칭찬이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서윤을 마주보며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투박한 은반지였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법적인 서류나 형식적인 결혼식 말고 진짜 부부로, 진짜 동반자로 내 옆에 있어줘. 내가 평생 갚을게. 민호의 프로포즈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 너무 촌스러운 거 알아요? 강민호 씨 안목이 많이 죽었네요. 그녀의 농담 섞인 수락에 민호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18년 된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새살이 돋아났음을 알리는 징표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 거기서 뭐해? 빨리 와서 불꽃놀이 하자자! 라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태준, 재현, 유진은 양손 가득 폭죽을 들고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고 그 모습은 그들이 천재이기 이전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평범한 소년 소녀임을 보여주었다. 민호와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갔다. 40대 중반의 부모와 10대 후반의 자녀들이 해변을 달리는 모습은 마치 청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민호는 폭죽에 불을 붙이는 태준의 등을 두드려주며 문득 서울에 홀로 남은 어머니 조 여사를 떠올렸다. 그녀는 명예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성북동 본가에서 칩거하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가끔 과일 바구니를 보내기는 했지만 아직 그녀를 찾아가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어머니 스스로 참회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는 언젠가 아이들이 원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며 복잡한 상념을 털어냈다. 펑! 퍼벙!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들 아래서 5가족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민호의 팔에 매달려 아빠, 너무 예쁘다 라고 감탄했고 재현은 핸드폰으로 그 순간을 기록하기 바빴다. 태주는 짐짓 무심한 척했지만 슬쩍 민호의 옆으로 다가와 아버지, 다음 주에 제 회사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툭 던졌다. 그 말은 태준이 민호를 사업 선배이자 인생의 멘토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민호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마 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폭죽이 모두 타들어가고 고요한 파도 소리만 남았을 때 민호는 가족들을 한데 모아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그는 지난 18년의 고통과 시련이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긴 터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통장 잔고나 빌딩의 높이로 측정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은 지금 자신의 옆에서 숨쉬고 있는 아내의 편안한 미소와 새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신뢰 어린 눈빛. 바로 그것이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밤바람이 차다. 민호가 말하자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빌라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민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서윤은 유진의 손을 잡고
유진은 재현의 팔짱을 끼고 재현은 태중과 어깨동무를 한 채 5사람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모래사장 위에 긴 발자국을 남겼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고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걸음을 멈추고 그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인호는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남겨진 그들의 발자국은 파도에 씻겨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내 남은 생을 바쳐 너희들의 우산이 되고 등대가 되어주마. 사랑한다, 나의 가족.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기쁨의 결정체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3년 후, 감태준이 이끄는 투자회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강재현은 최연소로 MIT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감유진은 카네기홀에서 데뷔 리사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순간마다 관객석 정중앙에는 백발이 희끗해진 강민호와 여전히 우아한 이서윤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적의 가족이라 불렀지만 민호에게 그들은 그저 나의 전부일 뿐이었다. 성국동 저택의 거실에는 18년 전 찢어졌던 가족 사진 대신 5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아래에는 사랑, 그 위대한 회기라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